일정이 진짜 타이트해서 개발자가 못 되면 억울할 정도예요. 코드스테이츠는 코딩 부트캠프로 오늘은 한번 배워서 익혀두면 앞으로 코딩이 훨씬 빠르고 편해지고 월등한 생산력을 낼 수 있는 핵꿀팁 빔 모드를 알려드릴게요. 롱 타임 어고 마우스가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때 컴퓨터를 쓰는 사람들은 모든 컴퓨터 작업을 키보드로 해야 했죠. 이때 코딩을 한다는 건 어땠을까요? 워드를 쓰는데 마우스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각종 버튼이야 단축키 외워서 쓴다 치고 커서를 원하는 곳으로 옮기거나 특정 부분을 선택해서 복붙하거나 등등 마우스로 해야 하는 작업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벌써 갑갑해지죠. GUI도 없던 시절이라 사람들은 이런 황량한 화면에다가 코딩을 해야 했어요. 우리가 지금 마우스와 버튼으로 쓰는 많은 기능들은 당시 에디터 프로그램의 수많은 명령어 단축키들로 이용할 수 있었죠. 그중 널리 쓰던 것 중 하나가 1976년에 개발된 VI예요. 90년대에 빔이라는 좀 더 개선된 에디터가 개발돼서 오늘날의 리눅스 등에 널리 쓰이게 되었죠. 이 빔과 라이벌 구도에 있는 에디터로 역시 70년대에 개발되기 시작한 이맥스가 있어요. 유저들 사이에 끊임없이 썰전 요구할 정도로 이 둘은 각각 특징이 있고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빔 사용자라 이 영상에서는 빔을 알려드리지만 이맥스를 쓰는 시청자분들 계시면 댓글로 이맥스에 대해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마우스도 없던 때에 나서 구닥다리 편집기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GUI로 만들어진 이렇게 좋은 개발 툴들이 있는데 이제 와서 그런 걸 배우다 어디다 쓰라는 거예요? 그 개발 툴들, IDE들에 오늘날에도 많은 개발자들이 빔 플러그인을 설치해서 쓰는 이유가 있어요. 롤 할 때 기술들 마우스로 선택해서 쓰시는 분들 없죠? 단축키란 게 배울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한번 손에 익고 나면 마우스랑은 비교도 안 되게 일이 편하고 빨라지거든요. 특히 이 빔의 단축키들은 다 여기에 있어요. 이쪽으로 손이 갈 일이 없고 심지어 방향키도 쓰지 않아요. 오른팔이 정말 편해지는 거죠. 이 빔에 한번 익숙해지면 개발을 하는데 에디터가 빔 모드가 아니면 막 갑갑할 정도로 불편하게 느껴지고 심지어 워드 문서를 작업하다가도 무의식적으로 빔 단축키를 누르게 되곤 해요. 아기가 걸음마를 한번 떼고 나면 다신 기어다니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마우스에 손이 안 간다는 게 기똥차게 좋거든요. 개발할 때 집중력도 확실히 높아지고 특히 코딩하다 필이 딱 꽂힐 때 미친듯이 키보드 파파파 두드리는 그 쾌감을 실컷 맛볼 수가 있어요. 마우스 잡느라 김새지 않고 말이죠. 또 다양한 걸 개발하시는 분들은 앱 개발할 때, 서버 개발할 때, 프론트엔드 개발할 때 각각 다른 ID를 써야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단축키가 달라서 불편할 수 있거든요. 고맙게도 대부분의 개발 툴들에서 이 빔 모드를 플러그인이나 선택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빔 하나만 익혀두면 뭘 개발하든 일관적인 키들로 작업할 수 있는 거예요. 고수분들 중에는 아예 코딩 자체를 멋지게 순수 빔 에디터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IDE에 빔 플러그인을 설치해서 쓰면 빔의 간편함과 동시에 IDE의 풍성하고 강력한 기능들도 함께 쓸 수 있기 때문에 입문자분들께는 이 방식을 권유할게요. 그런데 문제는 역시 진입장벽이에요. 대학생 때 소프트웨어를 짠 동아리를 만들어서 동아리원들 데리고 방학 동안 앱을 제작했는데 시작할 때 후배들한테 너네 빔 배워라, 혈액순환에 좋다 하고 키맵 프린트해서 나눠주고 알려주고 했는데 다들 며칠 하다 포기하고 결국 쓰게 되는 애들이 없더라고요. 이게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빔 키맵인데 확실히 포기할만 하죠. 근데 사실 저도 이 키들 중에 반도 쓰지 않아요. 중요한 거 몇 개만 익혀놔도 코딩이 압도적으로 편해지는 데는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얄팍하게 갑시다. 입문할 땐 이거 하면 충분하다 싶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것도 많다 싶으면 노랑이랑 주황은 빼셔도 돼요. 영상 설명이랑 댓글에 링크 걸 테니까 다운받아서 배경화면으로 해놓거나 하고 연습하시면 며칠 안에 마스터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사용하는 개발 툴에서 빔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합시다. VS 코드의 경우 이렇게 확장 탭에서 빔을 검색해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다른 개발 툴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플러그인을 다운받아 깔고 설정하면 돼요. 이렇게 구글링하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빨간색 키들부터 가봅시다. 빔은 단축키 입력 모드와 텍스트 입력 모드가 있어요. 에디터를 켜면 이렇게 네모가 깜빡이고 키들을 눌러도 그대로 입력되지 않고 엔터, 스페이스, 백스페이스 다 텍스트에는 안 먹힐 거예요. 텍스트 입력이 아니라 빔 단축키가 먹히는 상태거든요. I 또는 A를 누르면 비로소 텍스트 입력이 시작돼요. I는 커서 앞쪽에서 A는 커서 뒤쪽에서 입력이 시작하죠. Shift랑 같이 대문자로 누르면 줄 맨 앞과 줄 맨 뒤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단축키 모드로 돌아오려면 ESC를 누르면 되고요. 다음은 초록색 방향 키들을 눌러보죠. 총 게임의 WASD만큼은 아니지만 그나마 직관적이죠.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위 아래. 참고로 텍스트 입력 모드에서는 그냥 방향 키를 써야 해요. 그런데 언제 이렇게 한 글자씩 다 돌아다니나요? 보폭을 좀 넓혀보죠. W키와 B키를 이용해서 단어 단위로 좌우로 이동할 수 있어요. Shift 키랑 같이 이렇게 중괄호를 누르면 문단 단위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이 키들이면 쉽게 원하는 곳으로 커서를 옮길 수 있겠죠. 자, 이 파란색이 하이라이트예요. 이것까지만 배워도 빔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 글자에서 B를 누르고 커서를 이동해 볼까요? B를 누른 곳부터 글자들이 선택된 게 보이시죠? Shift랑 같이 대문자 B로 누르면 이렇게 줄 단위로 선택이 가능해요. Y를 누르면 복사가 되고요. 원하는 곳에 이렇게 커서를 가져가서 P를 누르면 작동!
이렇게 묻혀넣기가 돼요. 선택한 곳을 지우려면 이렇게 D를 누르면 되고요. 기똥차죠? 키를 더 익히기 귀찮으시면 지금 하산하셔도 돼요. 조금만 더 편해져 볼까요? 주황색 가보죠. 들여쓰기, 내어쓰기. 파이썬 할 때 특히 중요하죠? Shift B로 줄들을 선택한 다음 꺽쇠 괄호를 원하는 방향으로 누르시면 돼요. 이 줄들을 들이십시오. 이 줄들을 내셔야 합니다. 글자를 지울 때는 입력 모드에서 백스페이스를 눌러도 되지만 X키를 누르면 단축 모드에서 바로바로 지울 수 있고요. 텍스트를 수정할 때는 R키로 한자 한자 수정하거나 Shift R키로 인서트 키를 누른 것 같은 상태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마지막 노란색, 화면을 좀 더 편하게 이동해 봅시다. 왼쪽 이동인 H를 대문자로 누르면 이렇게 화면 맨 위로, 반대쪽인 L은 화면 맨 아래, 미들의 N 대문자는 화면 한가운데로 이동하죠. 업의 U와 다운의 D를 컨트롤 키로 입력하면 반 페이지씩 이렇게 화면을 위아래로 스크롤할 수 있어요. 위, 아래, 위, 알겠나요? 이것들부터 익힌 다음 더 풍성하게 쓰기 원하시면 이런 자료들을 검색해서 다른 키들까지 배우셔도 되고 Vim Adventures라고 게임으로 빔을 연습할 수 있는 사이트들도 있으니까 맘먹고 며칠만 연습하셔서 자기 걸로 만들고 나면 매우 만족하실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iOS 앱 개발 배우시는 분들 있으면 엑스코드의 경우 빔 설치가 좀 까다롭기도 하고 버전 바뀔 때마다 플러그인도 누가 새로 개발해줘야 되고 하는데 저는 앱 코드로 개발하니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랑 같은 젯브레인사 제품이라 일관성도 있고 편하더라고요. 참고로 학생이면 젯브레인 제품도 공짜로 이용할 수 있어요. 개인적인 주관과 경험이 많이 들어간 영상이라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나 이맥스 등 다른 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봐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시청하시는 입문자분들 그리고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 유튜브 프리미엄에서는 다른 앱을 켜도 영상이 멈추지 않아요. 백그라운드 재생으로 영상을 끊김없이 즐기세요. 대규 함수가 뭐냐고요? 예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안데스산의 한 목장에 알파카의 개량종인 얄파카들이 살았어요. 어느 날 새끼 얄파카가 어미에게 물었죠. 엄마, 제귀 함수가 뭐예요? 제기 함수. 엄마가 옛날 이야기로 알려줄게. 알래스카에 두 미국인 친구가 살았어요. 아니 저 변종 낙타 새끼가 장소로 불러도 이봐 조지, 자네 제귀 함수란 게 뭔지 아나? 존슨, 자네가 리커시브 펑션을 궁금해할 줄이야. 대학 랩실에서 중간고사를 준비하던 두 컴퓨터 공학도의 이야기를 들려주지. 선배, 이 과목 죄송하죠? 제귀 함수란 게 어떤 건지 기억해요? 네 귀 함수가 뭐냐고? 아이씨, 됐어요. 내가 찾아오면 알지. 초통!
그럼 제가 알려드리죠. 뭔가 익숙한 상황인데, 전 고양이과 맹수인 제귀여예요. 제가 이 제귀를 끝내러 왔죠. 네 귀를 끝내러 왔다고? 재밌어요 선배? 제귀 함수란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함수를 말해요. 종료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수수료를 불러내면서 주어진 작업을 수행하는 거죠. 알겠나요? 미친 학교가 외래종 산짐승이 들어와서 책에 쓰인 거 똑같이 읽고 가버리네. 창문 닫아놓을게요. 라고 말했다네. 라고 말했단다. 라고 말했어요. 무슨 인셉션 같죠? 이걸 코드로 표현하면 대략 이런 형태일 거예요. 함수가 인자로 질문을 받으면 이야기를 하나 펼쳐서 그 이야기 속에 답이 나오지 않으면 스스로를 다시 호출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펼치고, 그러다 답이 나오면 그걸 반환하는 거죠. 한 배열의 총합을 구하는 함수를 짜볼까요? 이처럼 배열의 길이가 0이 될 때까지 값을 하나씩 뽑아서 축적된 합과 함께 나머지를 계속 인자로 넘겨주는 제귀 함수를 짤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건 반복문으로도 짤 수 있잖아요. 이렇게 for를 돌리는 게 짜는 것도 읽는 것도 머리가 덜 아프지 않겠어요? 맞아요. 제귀 함수로 짜여진 코드들은 for문이나 while문 등의 반복문으로도 가능하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쉬운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이런 문제에서는 어떨까요? 자바스크립트 배열 안에 있는 숫자의 총합을 구해야 해요. 이 배열에는 요소로 숫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배열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모두 숫자로 되어 있다면 for를 판하면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배열이 끼었을 경우에는 for문은 겹으로 작성해줘야 해요. 배열 안에 또 배열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몇 단계로 내려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for문을 겹겹으로 사용해도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겠죠. 물론 위치를 저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 처리할 수 있게 짤 수는 있지만 코드가 복잡해지고 길어질 거예요. 하지만 제귀 함수가 출동하면 어떨까요? 배열의 요소와 숫자면 그대로 더하고, 배열이라면 제귀로 똑같이 파고들도록 하면 훨씬 간결하고 기똥찬 코드가 되겠죠. 이처럼 제귀 함수를 작성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코드를 짤 수 있는 종류의 문제들이 있어요. 방금 문제처럼 여러 단계를 포함할 수 있는 데이터를 다루는 문제들도 있고, 알고리즘 시간에 배우게 되는 각종 종류의 알고리즘들도 있죠. 제귀 함수를 머릿속으로 돌리는 일이 입문자분들에겐 진입장벽이 될 수 있지만, 이 제귀적 사고에 한번 익숙해지고 나면 전보다 다양한 문제들을 수월히 풀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이 제귀 함수에는 성능 문제가 따를 수 있어요. 아까 세 번째 이야기에서 제귀어가 나와주지 않고 이야기가 5개, 10개, 20개가 넘게 이어졌다면 제가 뇌에 부하가 걸려서 토했겠죠. 제귀 함수는 호출될 때마다 메모리에 스택에 쌓이게 돼요. 한 개치 이상으로 호출돼서 스택이 넘쳐버리면 메모리 부족으로 에러가 발생하겠죠. 속도면에 있어서도 제귀 함수는 점프가 잦아서 반복문에 비해 시간을 더 소모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언어들에서 꼬리 제기 최적화라는 기능을 제공해요. 제귀 함수를 컴퓨터가 재해석해서 선형 알고리즘으로 만들어 실행하는 거죠. 그럼 아무리 반복이 많이 일어나도 스택이 넘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제귀 함수를 코드에 사용하고 싶다면 사용하는 언어가 꼬리 제귀 최적화를 지원하는지 확인하는 게 좋아요. 함수가 꼬리 제귀가 되려면 리턴하려는 값이 함수 그 자체만 호출하는 형태여야 하죠. 이런 코드들은 꼬리 제기가 되지 않아요. 보통 제귀 함수를 배울 때 하노이의 탑게임을 예제로 접했을 거예요. 사실 예시란 게 그 개념을 더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한 건데, 하노이의 탑은 그 예제 자체도 생소하고 특히 이를 푸는 방식이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게 아니라 그 예제를 풀어보면서도 왜 여기 제귀가 쓰이는지 이해가 잘 안 되고 머리만 아팠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게임 규칙은 간단하죠. 세 기둥 중 하나에 꽂힌 특정 개수의 원반을 지정된 기둥으로 모두 옮기는데 한 번에 하나씩만 옮길 수 있고, 큰 원반을 보다 작은 원반 위에 얹을 수가 없어요. 자, 왼쪽 기둥에서 가운데 기둥으로 원반들을 옮긴다고 생각해요.
생각해보죠. 가장 우선되어야 할 전제는 가장 큰 원반이 목적지의 맨 아래 놓여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게 가능하려면 나머지 원반들이 순서대로 오른쪽 기둥에 놓여 있어야 하겠죠. 그래야 이 원반을 이리로 옮길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 원반들을 이리로 옮기려면 또 뭐가 전제되어야 하죠? 이 원반은 없다고 생각합시다. 역시 제일 아래 원반이 목적지에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그 위에 원반들이 가운데에 순서대로 쌓여야 이걸 오른쪽 옮길 수 있겠죠. 그럼 역시 이 원반까지 없다고 생각하고 이 원반들이 가운데로 가려면 어떻게 하죠? 네, 위에 두 원반을 오른쪽으로 옮기고 나서야 이걸 가운데로 옮길 수 있는 거죠. 패턴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이 둘을 오른쪽으로 옮기려면 위에 걸 목적지가 아닌 곳으로, 아래 걸 목적지로, 그리고 마지막 걸 그 위에 놓으면 되겠죠. 점진적인 양상이 보이시죠? 이걸 거꾸로 돌려보면 원반이 몇 개가 있든 간에 어차피 더 큰 거 위에는 뭐든 올려놓을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움직이려는 것 아래로는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를 이쪽에 놓은 다음에는 두 개를 저쪽에 쌓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세 개를 이쪽에, 그 다음은 네 개를 저쪽에, 마지막으로 다섯 개를 이쪽에 쌓을 수 있겠죠. 하누이의 탑은 결국 이 원리예요. n개의 원반을 특정 기둥으로 옮기려면 맨 아래를 제외한 원반들을 다른 기둥으로 옮기고, 맨 아래 원반을 목적지 기둥으로 옮기고, 다른 기둥에 옮겼던 원반들을 그 위에 얹는 거죠. 추가로 진행상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계속 가운데 오른쪽 왔다 갔다 하죠. 원반 총 개수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 시작할 때 맨 위 원반을 목표 기둥에 놓을 것인가 혹은 다른 기둥에 놓을 것인가가 결정돼요. 이게 하누이의 탑을 재귀함수로 수행하는 코드예요. 인자로 출발지와 목적지, 그리고 나머지 기둥의 번호를 받아요. 스스로를 호출하는 코드가 두 번 있고, 그 사이에 원반을 어디에서 어디로 한 번 옮길지를 출력하죠. 첫 번째 호출에서는 받아온 원반 개수보다 하나 적은 원반들을 목적지가 아닌 곳으로 재귀적으로 이동시켜요. 그 다음에는 맨 아래 원반을 목적지로 이동시키고, 마지막으로 다른 곳으로 옮겼던 원반들을 그 위에 얹는 거죠. 돌려보면 이런 구조가 나와요. 아까 말했듯 홀짝에 따라 순서가 바뀌어서 이렇게 인자도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실 수 있죠. 출력되는 지시대로 원반들을 옮겨볼까요? 짜짜르짜 짜짜짜짜짜차차차. 말했듯이 첫 번째 제기를 돌면서 맨 아래를 제외한 원반들을 오른쪽으로, 그리고 나서 맨 아래 원반을 목적지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기에서 나머지를 그 위 목적지에 올려놓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또 자세히 보시면 각 제기의 맨 마지막 단계에는 그 개수만큼의 원반들이 순서대로 쌓여있는 게 보일 거고요. 이제 왜 하노이의 탑게임의 제기 함수가 사용되는지 알겠나요? 머릿속에 당장 시원하게 그려지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감은 잡히죠. 직접 손으로 그려 실행해보면서 이 설명도 한두 번 더 돌려보다 보면 개념도 뚜렷하게 잡히고 제기함수의 강력함도 실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기함수는 오늘날 주목받고 있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에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익혀두시면 앞으로 개발을 배우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미흡하거나 잘못된 설명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모두들 즐거워하세요. 바이, 세상에 복수하고 싶은 너의 심정은 알지만 거기 안 있어! 무슨 일이 있든 며칠 감기로 고생하느라 영상이 많이 늦었네요. 다시 스피디하게 얄팍하게 달려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웹 프로그래밍을 알아보기로 해요. 몇 주 전 정적, 동적 웹 구분 영상이어서 오늘은 동적 웹을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볼게요. 그때 영상에서는 PHP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아주 기초적인 동적 웹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죠. 한 형태의 PHP 파일 안에서 변수들을 다루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고 사용자들에게 보여줄 HTML 파일을 짜는 등 모든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간단한 게시판 수준의 사이트라면 이런 형태로도 충분할지 모르죠. 그러나 네이버쯤 되는 사이트를 그런 방식으로 만들고 운영하고 하긴 힘들겠죠. 요소와 기능들이 많아지고 구조가 이것저것 얽힐수록 코드도 무지진장 길어지고 난해져요. 뭔가 거대해지고 복잡해질 때는 특정 기준으로 분리, 모듈 화해서 접근하곤 하죠. 국가기관은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듯이 웹사이트를 비롯한 소프트웨어들에는 모델, 뷰, 컨트롤러, MVC란 접근법이 많이 사용돼요.
뷰하고 컨트롤러는 그래도 척 들으면 아 이거겠다 싶을 거예요. 뷰는 눈에 보이는 것, 웹의 경우 HTML이랑 CSS로 나타내는 요소들일 것 같죠? 맞아요. 컨트롤러 하면 말 그대로 뭔가 제어하는 것, 아마도 프로그래밍이 이 부분에서 많이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죠. 모델, 이게 좀 아리송할 거예요. MVC에 대한 설명들을 봐도 무슨 상태를 저장한다더니 알 수 없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냥 데이터에 관련된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게시판을 예로 들어보죠. 게시판에 쓰이고 읽히고 수정되는 글들은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로 저장되죠. 이 데이터의 형식을 지정하고 저장하고 불러오는 작업들에 대한 코드들이 이 모델 파트에서 이루어져요. 이걸 사용자들이 목록과 글, 입력 화면 등으로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HTML, CSS 등의 요소가 이 뷰 파트에 작성되고요. 그리고 아마 이미 예상하셨겠지만 이 둘을 연결해주는 부분, 모델의 데이터를 뷰에 연결해서 사용자가 구유 화면을 통해 데이터를 읽고 쓰고 지우고 할 수 있도록 전반적 제어를 하는 파트가 컨트롤러인 거예요. 이 영상에서 동쪽 웹을 식당에 비유했었죠. 모델은 식료품 창고로 관리하고 음식을 요리하는 주방장, 뷰는 주방장이 내온 음식을 플레이팅하는 직원, 컨트롤러는 주문도 받고 서빙도 하는 매니저라고 생각하시면 적당하실 거예요. 이렇게 모델과 뷰, 컨트롤러를 갖춘 웹사이트를 코드로 기본 골격을 한번 짜고 나면 그 코드를 기반으로 내 웹사이트를 개발하는 일이 수월해지겠지만 이런 구조 자체를 개발하는 데는 꽤나 시간이 걸려요. 각종 만들기, 조립 세트처럼 전문가들에 의해 필수수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게 있다면 참 편하겠죠. 다행히도 여러 회사, 비영리 단체 혹은 개인들이 이 MVC 구조의 기본 설계가 갖춰진 상태인 MVC 웹 프레임워크라는 걸 제공해요. 건물의 기초 골격과 전기, 수도, 난방 등이 설치된 채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덧붙이고 개조하고 꾸며서 집을 만들 수 있게 제공하는 거죠. 프레임워크는 남이 이미 짜놓은 코드라는 점에서 라이브러리와도 비슷한데 라이브러리가 각각 개별적인 기능들, 즉 문짝이나 욕조 등의 부속품이라고 한다면 프레임워크는 이것들이 연결되어서 기초적인 제품 골격을 갖춘 상태를 말해요. 쉽게 말해서 가져다 쓴 게 라이브러리고 기본 틀로 삼아서 그 위에 덧붙여 만드는 게 프레임워크인 거죠. 웹 프로그래밍에는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고 이 언어들마다 또 여러 MVC 웹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자바 언어로 동작하는 스프링 프레임워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PHP 개발자들에게 워라벨은 없지만 라라벨 등이 있고요. 특이하게도 MVC라고 안 하고 MTV라고 하는 파이썬의 장고, 일본에서 많이 쓰는 루비의 루비 온 레일스, 함수형 언어 스칼라의 플레이 등등 굉장히 많아요. 앵귤러 같은 프론트엔드는 나중에 다룰게요. 여러분이 어느 회사에서 일을 하는가 혹은 어떤 웹사이트를 만드는가에 따라서 무슨 언어와 프레임워크를 사용할지 결정하면 돼요. 대략적인 구조나 사용법이 다 비슷비슷해서 한두 가지 써보면 새로운 걸 접해도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예제는 저도 지금 처음 사용해보는 C샵의 .NET 코어 MVC 프레임워크를 해볼게요. C샵이랑 언어가 자바랑도 많이 비슷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제품답게 프레임워크도 설명서가 엄청나게 잘 돼 있어서 입문자분들이 체험해보기 좋다고 판단됐어요. 이 사이트에 접속해보시면 어떻게 .NET 코어 프레임워크를 다운받아 설치하고 .NET MVC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는지 매우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 프레임워크로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이와 같이 폴더들과 파일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걸 뼈대로 내가 원하는 웹사이트를 만드는 거예요. 알파벳 순으로 Controllers, Models, Views 폴더가 보이죠? 입문 예제 정도로 쓰이는 기본 파일이 있고 같은 곳에 내가 만든 파일들을 작성해 넣으면 돼요. 이번 예제에서는 얇고 강좌들을 목록으로 보여주고 클릭하면 상세 및 시청 화면으로 들어가는 간단한 사이트를 만들어보죠. 이 사이트가 만들어지려면 대략 이런 구조와 내용의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목록 페이지에서는 이 열들이, 상세 화면에서는 이 열들이 사용될 거예요. 강의에 관한 데이터니까 렉처란 이름으로 모델 클래스를 만들어 볼게요. 데이터의 구성이 클래스에 반영된 걸 볼 수 있죠. 컨트롤러부터 주문을 받았을 때 필요한 데이터를 빼오는 코드는 이 lecture repository.cs란 클래스 파일에 따로 작성할 거예요. 강의 목록을 조리해서 가져다 주세요 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고 정보를 받아와서 아까 그 모델의 객체들로 받아와 반환하는 거죠. 예제로 보여드리나 코딩했지만 보통은 이렇게 손수 작성하지 않아도 되도록 프레임워크마다 편리하게 구현되어 있어요. 이 데이터들이 표현될 뷰 부분의 코드를 볼까요? CS HTML이란 낯선 확장명의 파일이죠. HTML 코드 중간중간에 HTML 형식이 아닌 코드들이 섞여 있죠. 프레임워크마다 세부 형태는 다르지만 대부분 이런 모습이에요. 이 자리들의 데이터가 들어가도록 서버가 요리해서 플레이팅하면 이 HTML 파일이 결과물로 브라우저에 서빙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 먼저 주문을 받아야겠죠. 컨트롤러 가봅시다. 어떤 주소로 접속했을 때 어떤 페이지를 보여줄지 이 메뉴판을 작성해 놓는 걸 라우팅이라고 해요. 이 .NET 프레임워크에서는 lecture controller.cs란 컨트롤러 클래스에서 리스트란 함수로 반환하는 페이지는 기본 주소 /lecture/ 리스트란 주소로 접속이 되네요. 라우팅하는 방법은 프레임워크마다 달라요. 여기서처럼 컨트롤러에서 하기도 하고 지정된 다른 파일에서 하기도 해요. 이렇게 /lecture/리스트로 접속하면 아까 lecture 리포지토리에서 작성한 이 코드로 강의들의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 뷰에 연결시키죠. 리스트 함수로 호출했기 때문에 list.cs HTML 파일로 플레이팅이 돼요. 그래서 웹에서 이 주소로 접속하면 이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기똥차죠? 목록 중 하나를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lecture/watch/ 강의 목록 번호 형태의 URL로 링크가 돼 있어요. lecture 컨트롤러에서 watch란 함수가 강의 목록 번호를
전자로 받아서 렉처 리파지토리에 get1 함수를 호출해요. 거기서 해당 강의의 상세 정보들을 받은 다음 watch.cshtml에 프레이팅해서 반환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과물로 이 화면이 보여지는 거예요. 알겠나요? 저는 단넷코어를 예시로 보여드렸지만 여러분이 다른 프레임워크를 선택해서 배워보셔도 이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렇게 서버 측에서 데이터 작업부터 뷰까지 모든 작업을 수행해서 전달해주는 MVC 웹 프레임워크에 대해 알아봤어요.